경찰서의 오후는 늘 비슷했다. 서류 더미와 커피 냄새, 그리고 잊을만 하면 울리는 전화 벨소리. 강력계 형사들은 왁자지껄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잠시 짬을 내어 담배를 태우러 나가는 모습이 익숙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소음 속에서도 서지연 형사의 자리는 언제나 조용했다. 서지연 3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늘 이방인을 대하듯 미묘했다. 남성 중심적인 강력계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질적인 동시에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시기하는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한 지성인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감정 없고 냉정한 여자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길고 가늘지만 강단 있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넘기며 최근 3주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작물 취득 사건의 증거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직감으로는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다. 분명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을 터였다. 모든 증거는 단편적이었고 용의자들은 교묘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감춰져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낡은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제발 우리 아빠를 잡아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빛은 로비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의 외침은 마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경찰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멍하니 아이를 쳐다볼 뿐이었다. 오직 한 사람, 서지연만이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쳤다. 이리 와, 괜찮아.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이끌린 듯 지연에게 다가섰다. 아이의 손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지연은 아이를 자신의 자리로 데려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준. 코코아를 마시며 진정이 된 민준은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감추어 버렸어요. 민준의 말은 논리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진심은 분명했다. 엄마의 실종, 그리고 그 배후에 아빠가 있다는 확신. 지연은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캐물었다. 민주는 아빠가 밤마다 무언가를 숨기고 엄마의 흔적을 지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서랍 속에 낡은 일기장, 엄마가 아끼던 목걸이가 사라진 것, 그리고 아빠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어설프지만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지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 특히 그 대상이 친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순수했다.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지연은 조용히 민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때 강력계 팀장인 한자혜석이 다가왔다. 세호 형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에 놀아날 시간 없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돌려보내. 한자혜석 팀장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남성적인 직감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서지연의 논리적이고 세밀한 수사 방식과는 상극이었다. 지연은 흔들림 없이 팀장을 쳐다보았다. 팀장님,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서? 겨우 8살짜리 꼬맹이의 헛소리를 단서라고. 서 형사,
너무 앞서가지 마. 이런 감정적인 일에 휘둘리면 안 돼. 일단 보호자부터 불러. 아빠가 무슨 짓을 했든 가족 간의 문제야.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의 말은 완고했다. 한자해석은 서지연을 마치 감정에 휘둘리는 젊은 형사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자해석 팀장에게서 어떤 종류의 편견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어쩌면 그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은 민준을 잠시 보육센터에 맡긴 후 곧바로 민준의 아버지 김태호를 찾아 나섰다. 김태호는 유명 건축회사 아르테 건축의 대표이자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창조적인 감성가로 칭송하며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정형은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 했다. 김태호는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형사님, 제 아들이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건가요? 워낙 겁이 많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불안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보였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표현, 그리고 아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강조하며 모든 상황을 가족의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태호 씨, 부인께서 실종된 경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준 군은 왜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짐작가는 바가 있으신가요? 지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김태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형사님,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종이 아니라요. 관련 서류도 모두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의 주장과 민준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분명 엄마가 감춰줬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의 대답에서 미세한 불안정성을 포착했다. 그의 눈빛은 뻔뻔할 정도로 담담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다. 사건은 이제 개인적인 비극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거짓의 장막 아래로 숨어들고 있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김태호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뭔가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홀로 혹은 아주 소수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김태호와의 만남은 서지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 떨리던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실종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하려던 뻔뻔함. 지연은 민준의 증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김태호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아르테 건축의 대표, 촉망받는 건축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이런 사람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아들의 절규를 정신적 불안정으로 치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논리적 사고를 자극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한재석 팀장에게 보고했다. 김태호의 진술과 민준의 증언이 상반된다는 점, 그리고 김태호의 태도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냉정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한재석은 예상대로 반응했다. 세호 형사, 그래서
그 남자가 좀 불안해 보였다고 해서 살인범이라는 거야? 8살짜리 애가 혼자 상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네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거야. 아내의 사망 서류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민준이도 아버지가 잘 돌볼 거라 믿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어. 가서 밀린 작물 사건이나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지연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한자해석은 서지연을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적 감성에 치우치는 형사로 낙인 찍고 있었다. 이런 편견은 지연이 이 부서에 들어온 이래로 늘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팀장에게서 단순히 편견을 넘어선 어떤 고의적인 방해를 감지했다. 마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태도. 지연은 팀장의 명령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 형사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오직 가장 믿을 만한 한 명에게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준호 형사. 그는 서지연보다 경력은 짧았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수사 방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존경하고 따르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다. 이준호는 지연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응했다. 지연 선배님, 말씀하신 김태호 사건, 정말 뭔가 이상하네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아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요. 지연은 이준호와 함께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김태호의 아내 이서희의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서류상 그녀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즉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이준호에게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중요한 건 서류에 없는 것들이야. 그녀는 사고 현장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서희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 차에서 발견된 이서희의 지갑. 그 지갑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지연은 의문을 품었다. 사고가 났을 때 지갑이 운전석 옆에 그대로 있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충격으로 인해 튕겨 나갔을 텐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갑 속에 신분증과 카드에 흠집 하나 없어. 이준호는 지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지연의 지시대로 사고 당시의 현장 기록과 담당자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퇴직했고 트럭 운전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모든 증거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진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술을 다시 곱씹었다. 아빠가 밤마다 무언가를 숨겼다. 엄마의 흔적을 지웠다. 지연은 이 진술에서 숨겨진 것과 지워진 것에 주목했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김태호의 집 근처를 탐문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는 아니었기에 두 사람은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김태호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김태호가 아내가 사망한 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서 나와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포착했다. 물론 이 영상만으로는 그가 아내를 살해했음을 입증할 수 없었다. 그저 의심스러운 정황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민준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증거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 아빠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로 그 장소, 김태호의 서재를 주목했다. 민준이가 아빠가 밤마다 서재에서 뭔가를 감추는 걸 봤다고 했어.
아마 그곳에 진실의 열쇠가 있을 거야. 지연은 이준호와 함께 김태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이서희가 교통사고 사망으로 종결되기 전 한 차례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곧 취하된 기록을 발견했다. 지연은 이서희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김태호와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아르테 건축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서희는 김태호의 사업 파트너이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건축 프로젝트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비리 구조를 알고 있었고 이를 폭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태호는 아내의 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연은 그 수단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태호의 사무실에서 이서희가 마지막으로 작성했을 법한 재무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서류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지연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파일의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긁힘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서류들을 억지로 빼내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준호가 발견한 이서희의 실종 신고 기록과 맞물려 돌아갔다. 이서희는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김태호는 아내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조작했다. 김태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누군가, 즉 한재석 팀장과 같은 권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지연은 이제 단순히 민준의 아빠를 잡는 것 이상의 싸움에 직면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의 그늘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그녀가 이준호와 함께 확보한 민준의 증언과 김태호의 수상한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이서희의 재무 서류 속 숨겨진 흔적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바로 김태호와 그의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할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서지연은 김태호의 비리와 이서희의 죽음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자마자 그녀를 향한 한재석 팀장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력계 사무실은 늘 그래왔듯이 소란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서지연의 주변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자혜석은 그녀를 곁눈질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듯 했다. 그는 서지연을 자신의 팀에서 말썽꾼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 일쑤였다. 서 형사, 자네 요즘 하는 일에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한 번 더 경고하지만 김태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마. 한자혜석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지연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다른 남자 동료들조차 서지연을 상처받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리지 않았다. 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똑바로 서서 한재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칠 줄 모르면 가봐. 팀장님, 저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민준군의 진술은 물론 김태호 씨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부인 이서희 씨의 사건 기록에서 발견된 불일치점들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기 혐의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재석 팀장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편견과 오만은 오히려 그녀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그녀는 한 팀장 뒤에 김태호와 관련된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자혜석 팀장과 김태호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지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재석 팀장의 감시망을 피하고 비밀리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직 이준호 형사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서지연의 논리적인 추리에 감탄하며 그녀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믿습니다. 팀장님은 선배님을 무시하지만 선배님이야말로 이 강력계에서 가장 뛰어난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님을 돕겠습니다. 이준호의 굳건한 신뢰는 서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벗어나 비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지연은 한재석 팀장의 눈을 피해 이준호와 함께 김태호의 과거 행적과 이서희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이서희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들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서희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녀의 친구이자 아르테 건축에서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 박수진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수진은 이서희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외진 곳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서희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서희는 김태호의 비리에 대해 털어놓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다. 서희는 태호 씨가 저지른 비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태호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태호 씨가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자 폭로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뒀다고 했어요. 태호 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뒀다고요. 박수진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서희가 김태호의 비리 증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 서지연은 민준의 증언, 아빠가 엄마의 흔적을 지웠다는 말과 박수진의 증언을 조합했다. 이서희가 숨긴 증거는 민준이 말한 엄마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이서희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숨겼을지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이서희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곳에 증거를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녀에게 의미가 깊은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이서희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 그녀가 즐겨 찾던 곳들을 탐색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서희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오래된 일기장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서희는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은 물론 그녀에게 의미 있는 장소와 사물들을 섬세하게 묘사해 두었다. 이 일기장들은 김태호가 엄마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지연은 일기장 속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이서희는 일기장 곳곳에 암호와 같은 글귀들을 남겨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의 친구 박수진이 만났던 카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카페의 이름은 모래시계였다. 모래시계, 시간이 멈추는 곳. 서지연은 직감적으로 이서희가 시간과 관련된 곳에 증거를 숨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서희의 일기장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장의 일기장에서 이서희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낡은 탁상시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글을 발견했다. 이 탁상시계는 그녀의 방 한쪽에 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지연은 민준이 말했던 아빠가 밤마다 무언가를 숨겼다는 장소, 김태호의 서재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곳에 이서희의 흔적은 없었지만 한때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연은 이준호와 함께 김태호의 서재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문이 아니라 이서희의 흔적,
즉 그녀의 낡은 탁상시계를 찾아 나설 작정이었다. 그 탁상시계 속에 김태호의 모든 죄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은 한재석 팀장과 김태호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서지연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과 강인한 의지는 오만하고 부패한 두 남자에게 맞설 유일한 무기였다. 서지연은 이서희의 일기장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김태호의 서재를 다시 한번 잠입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본격적인 수색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야간에 김태호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형사 생활은 물론 이준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서지연은 확신했다. 모래시계 카페와 이서희의 낡은 탁상시계가 연결된 이 단서가 진실을 향한 유일한 통로라고. 밤늦은 시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김태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은 정적에 잠겼다. 서지연과 이준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이준호는 보안 시스템 전문가였던 친구에게서 얻은 정보로 사무실의 보안망을 무력화시켰다.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김태호의 사무실은 낮과 다를 바 없이 깔끔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흐트러진 흔적 하나 없었다. 완벽주의자 김태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서지연은 조용히 김태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건축 서적과 예술 작품들이 즐비해 있었다. 그녀는 이서희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탁상시계. 그 시계는 분명 김태호가 버리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성공의 흔적들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책꽂이 뒤, 장식장 안까지. 그들은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준호는 서재의 모든 물건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지연은 오직 낡은 탁상시계만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문득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금속 상자가 들어왔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듯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태호가 받은 각종 상장들과 함께 낡은 탁상시계가 들어있었다. 시계는 이서희의 일기장에서 묘사된 그대로였다.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가득한 낡은 시계. 지연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시계의 태엽을 감는 부분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낡은 시계들이 그렇듯 태엽 부분은 오래되어 뻑뻑했다. 지연은 탁상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태엽을 감는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는데 그 안으로 손톱을 집어넣자 얇은 종이가 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에는 이서희의 필체로 김태호가 아르테 건축을 운영하며 저지른 모든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횡령, 탈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까지.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종이의 맨 아래에는 이서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태호에게 당신이 이 종이를 발견한다면 그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일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욕심과 탐욕은 사랑을 갉아먹었어요.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디. 지연은 종이를 펼쳐둔 채 굳어버렸다. 이 종이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과 절망,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이 증거를 기록했다. 그 순간 이준호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증거를 챙겨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한재석 팀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한재석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지연, 예상했어. 네가 이 사건을 쉽게 놓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여기까지였어. 너의 그 잘난 정의감과 논리적인 추리는 결국 너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군. 한자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서지연의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지연과 김태호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고 그녀가 이 사건에 집착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태호와 협력하여 서지연이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이서희의 죽음과 김태호의 비리, 그리고 한재석 팀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자혜석은 그녀가 찾은 종이 뭉치를 빼앗으려 했다. 서지연은 종이를 필사적으로 지켜냈다. 그 순간 이준호가 한자혜석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선배님, 먼저 도망치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이준호의 필사적인 외침과 함께 서지연은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이서희가 남긴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준호가 한재석에게 붙잡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함께 해준 동료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준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밤하늘 아래 서지연은 외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서지연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준호가 한재석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서희가 남긴 증거를 들고 밤거리를 헤매며 다음 수를 고민했다. 한자혜석이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태호와의 공모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경찰 조직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 한자혜석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오랜 생각 끝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대학 스승이자 존경하는 멘토,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강태우였다. 강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도 정의와 원칙을 중요시하여 부패한 세력과 자주 충돌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지연의 냉철한 이성과 강한 정의감을 높이 평가해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지연은 숨소리를 죽이며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증언, 김태호의 거짓말, 이서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한재석 팀장과의 충돌, 이준호의 희생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강 변호사를 놀라게 했다. 경찰서 내부의 부패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 일단 안전한 곳으로 와. 이서희가 남긴 증거를 내게 보여줘.
서지연은 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서희가 탁상시계에 숨겨놓은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강 변호사는 종이를 읽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야. 이건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어. 특히 김태호가 아내를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정황이 명확해졌으니.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한자해석이 이미 경찰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는 건 위험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 강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서지연은 자신이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강 변호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론의 힘이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야 해. 하지만 아무 기자에게나 넘길 수는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은 강 변호사가 신뢰하는 한 명의 기자, 최민영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최 기자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탐사 보도로 유명한 기자였다. 그녀는 서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최 기자는 신중했다. 서 형사님, 이 증거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한자해석 팀장과 김태호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서 형사님과 제가 공모한 음모라고 몰아갈 겁니다. 최 기자의 지적은 정확했다. 서지연은 김태호와 한재석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의 증언을 떠올렸다. 아빠가 밤마다 무언가를 숨겼다. 엄마의 흔적을 지웠다. 민준이 본 것은 무엇일까? 김태호가 아내를 제거하고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한재석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지연은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태호와 한자해석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인적인 통화 기록을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김태호가 아르테 건축의 명의로 한자해석이 속해 있는 경찰청에 보낸 거액의 기부금 내역을 발견했다. 이 기부금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호가 한재석에게 제공한 뇌물이었고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증거야. 서지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기부금 내역은 김태호와 한재석의 은밀한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의 조각이 더 필요했다. 김태호가 이서희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준호 형사를 떠올렸다. 한자해석에게 붙잡힌 이준호. 그녀는 이준호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이준호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재석이 이준호를 억류하고 있을 만한 장소를 예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준호는 한재석의 개인 사무실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서지연은 강 변호사와 최 기자, 그리고 과거 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이준호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한재석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이준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준호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한재석과 김태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다. 선배님, 한재석이 김태호가 아내를 살해한 날 밤 사고 현장에 직접 찾아왔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김태호의 지시를 받아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이준호의 증언은 서지연의 모든 추리를 완성시켰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 민준의 증언, 이서희의 유언, 김태호와 한자해석의 뇌물 거래 기록, 그리고 이준호의 증언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려 김태호와 한재석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서지현은 최 기자와 함께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정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경찰서로 달려와 우리 아빠를 잡아주세요 라고 외쳤던 작은 아이, 민준의 용기 있는 외침 때문이었다. 서지연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과감했다. 그녀는 이서희의 유언, 김태호와 한재석의 뇌물 거래 내역, 그리고 이준호의 증언을 모두 모아 최민영 기자에게 전달했다. 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엮어 한 편의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부패 세력에 맞서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서지연은 경찰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그리고 이준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최 기자의 보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밤 9시 뉴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정의의 가면을 쓴 살인자,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경찰 고위 간부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가 전파를 탔다. 화면에는 민준이 경찰서로 뛰어들어 우리 아빠를 잡아주세요 라고 외치는 CCTV 영상부터 이서희가 남긴 낡은 탁상식의 속유언, 그리고 김태호와 한재석이 주고받은 뇌물의 정황까지 모든 증거들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서지연은 익명의 제보자로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냉철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보도 직후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창조적 감성 건축가로 칭송받던 김태호의 위선에 분노했고, 그를 돕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한재석 팀장에게 등을 돌렸다. 경찰청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즉각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김태호와 한재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서지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태호와 한재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보도가 터지자마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언론을 상대로 방역에 나섰다. 김태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아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내의 죽음은 명백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지연을 개인적 원한을 가진 전직 형사로 매도하며 그녀가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한자혜석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 기자와 서지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모든 것은 정의를 빙자한 음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 아내의 죽음을 이토록 모욕하다니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김태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절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서지연은 김태호의 방역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오만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김태호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바로 민준이었다. 서지연은 김태호의 방역을 예상하고 마지막 패를 준비해 두었다. 바로 민준의 증언을 직접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며 그와 함께 김태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게 했다. 김태호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거짓말들을 보며 민준의 작은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서지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는 지금 아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할 차례야. 다음 날
최민영 기자는 다시 한번 뉴스룸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지연의 손을 잡고 나타난 민준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숨겼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이는 밤마다 김태호가 엄마의 서랍을 뒤지고 엄마의 물건들을 불태우고 이웃집에 사는 목격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결정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서희가 교통사고가 나기 전날 김태호와 크게 다투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내가 다 밝힐 거야 라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막았어요. 엄마는 나에게 아빠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민준의 증언은 김태호의 완벽한 연기 가면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언론과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김태호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한자혜석 팀장 또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김태호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제 더 이상 김태호와 한재석이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자초했다. 서지연은 민준의 용기와 이준호의 희생, 그리고 최 기자의 정의로운 펜을 통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냈다.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마지막은 정의를 향한 서지연의 굳은 의지와 함께 시작될 참이었다. 김태호와 한재석의 거짓말이 민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산산조각 나자 여론은 분노를 넘어선 광기로 폭발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김태호와 한재석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체포되었고 한재석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했지만 이준호와 서지연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정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 서지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체포된 김태호는 교활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희의 유언이 조작되었고 민준의 증언은 아동학대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한자혜석 또한 김태호에게 받은 뇌물이 단순한 정치적 후원금이었다고 변명하며 이 사건을 서지연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풀린 음모라고 맞섰다. 하지만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호의 교활함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수사팀에 합류하여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재구성하고 법정에서 김태호와 한재석의 주장을 논파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민준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민준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재현하고 그의 심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이서희의 유언이 담긴 종이에 묻어있던 김태호의 지문을 찾아내 그가 유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김태호 측 변호인은 서지연의 수사 방식이 위법적이었다고 공격하며 증거들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서지연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반박에 대응했다. 그녀는 김태호가 이서희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파헤쳤다. 이서희의 차량에서 발견된 지갑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웠던 점,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와 트럭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졌던 점, 그리고 김태호와 한자혜석의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김태호가 아내를 살해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한재석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민준은 작은 몸으로 증언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엄마를 해치려 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그는 엄마가 아빠에게 소리치고 아빠가 엄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민준의 순수하고 진실된 눈빛은 아무리 교활한 변호인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의 증언은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김태호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김태호는 아내 살해와 증거 인멸,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자혜석 또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서지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건이 종결된 후 서지현은 경찰 내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이준호는 서지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녀와 함께 특별수사팀에서 맹활약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서 부패한 조직을 정화하고 정의로운 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지현은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씩씩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연의 품에 안겨 아줌마, 우리 엄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지현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 비록 아버지를 잃었지만 진실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을 느꼈다. 서지현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지키는 경찰, 그리고 한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의를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